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78번째 시간 엔손입니다. 오늘은 유치권에 관한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 강의에서는 유치권에 대한 낙찰 명도 그리고 매도에서 수익을 내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매는 낙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명도하고 매도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유치권에 관련된 물건은 여러 이해관계인이 얽혀 있을 경우가 많으므로 낙찰 후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치권에 대한 세 번째 사례 시간입니다. 실제 유치권을 낙찰받고 이것을 매도하거나 명도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사례를 보실까요? 자, 2004년 사건으로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의 메이저빌이 19개가 전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이것 전체가 유치권이 신고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알은 게 2006년 4월 말입니다만, 그 이전에 이미 이 사건의 일부가 낙찰이 되고, 그중 낙찰자 중에서 유치권자가 높은 가격에 이미 2개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유치권자가 다른 사람보다, 일반인 분들보다 더 빠른 시점에서 낙찰을 받았다는 것은 유치권이 가짜인 것을 반증한다고 저는 봤습니다. 자, 실제 사건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건은 전체가 각자의 사건 번호로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도 각 감정사들이 따로 했었는데, 자, 면적이나 청수가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감정가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났던, 그래서 제가 미리 감정평가를 얘기할 때 사례로 얘기했던 그 사건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사건 번호고요. 자, 면적은 대략 19평 내지 20평 정도, 자, 전용 면적이고요. 자, 소유자 채무자는 권씨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1억 3천에 감정이 되었는데, 자, 다른 사건들은 1억 5천, 1억 8천 또는 2억 정도에 감정이 됐었습니다. 자, 제가 알아본 시세는 대략 1억 7천에서 1억 8천 정도, 자, 부동산에서 그 정도 호가한다고 알려줬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것을 51% 떨어진 것을 7,1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었습니다. 실제 사건의 그림을, 부동산의 그림을 좀 보실까요? 전체 19개 호수 중에 유치권자와 진정한 임차인이 지하에 2개 호수 정도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공실로 깨끗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 주변은 상도 전철역에서 아주 가까운, 이른바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장래성도, 매매나 장래성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시 사건을 보실까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유치권자가 무려 12억여 원, 12억 원에 가까운 유치권을 신고했다는 거죠. 자, 유치권자는 서씨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호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2억에 가까운 금액을 유치권을 신고했고요. 등기부상으로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 상도 새마을금고에서 건저당을 설정하고, 자, 여기서 임의경매를 신청했죠. 그래서 오직 유치권만 해결된다면 다른 문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임차인은 전부 공실로 비어 있고요. 자, 이것을 제가 이 사건을 알게 된 것은 경매를 하기 불과 3일 전이었습니다. 2006년 5월 2일 날 입찰이었는데, 제가 4월 29일 날 이 사건에 대해서 유치권이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자, 그래서 4월 30일과 5월 1일, 자, 이 이틀 동안에 제가 조사하고 입찰까지 결정했던 사건입니다. 자, 유치권을 이틀 만에 조사하고 입찰을 결정한다는 것은 좀 급한 듯 보입니다만, 제가 유치권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또 집중적으로 유치권에 대해서 조사하면
사실 이틀이라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실제 5월 2일 날 중앙법원에서 입찰하던 시점에도 입찰장에 사람을 올려보내놓고 저는 또 채권자인 새마을금고를 찾아가서 계속 유치권을 조사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것을 실제 낙찰을 받고 유치권자를 상대로 한 명도도 어렵지 않게 처리하고 결국 처분하여 큰 수익을 남긴 사건인데, 그 당시로서는 짧은 시간 내에 저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때 제가 판단했던 기록들을 같이 좀 보실까요? 자, 그 당시에 이틀 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물론 당연히 현장을 2번, 3번 정도 찾아갔었고요. 자, 여기 지금 찍어서 올린 사진은 입찰 전에 찍은 사진이 아니고 입찰하고 낙찰받은 이후에 유치권자를 명도 처리한 이후에 유치권자가 자,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의 주장을 글로 표시한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제가 입찰할 때는 이렇게까지 유치권에 대한 페인트로 칠하는 이런 건 없었었죠. 자, 건물 전체에 대해서 자, 이렇게 빨간 페인트로 유치권자가 분탕질을 했습니다. 자, 어떤 쪽은 유치권으로 썼고 또 어떤 거는 유치권으로 썼는데, 자, 술에 많이 취해서 취자로 쓴 게 아닌가, 그런 농담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실제 조사 기록을 볼까요? 자, 여기 기록에는 5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4월 29일 여기서 조사한 기록입니다. 자, 이 조사는 물론 저처럼 경매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기도 하고, 또 하나 빌라를 건축을 해본, 그래서 빌라를 지어서 분양해본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저와 같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자, 시세에 대한 판단을 당연히 했었죠. 자, 1억 7천 정도, 매물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실제 거래가 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중개업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내부는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외형상으로는 관리를 잘했고, 대략 건축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평당 한 200만 원 정도의 건축비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상세하게까지 조사한 이유는 유치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17평수 20평이 과연 12억 정도의 공사비가 들었을까? 거기에 대한 판단이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했죠. 자, 잘 지어 놓은 상태라는 그런 판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자에 대한 건데요. 자, 그 전에 유치권이 허위라는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만, 자, 허위인 이유가 유치권을 주장한 서씨가 처음부터 공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19개의 경매 물건을 보면 모 건설회사에서 거밀건설로 기억합니다만, 자, 이 건설회사에서 감요한 내용도 가끔 나오는데, 이 거밀이라는 데서 처음부터 공사를 하고 최종 마무리해서 이 거밀은 빠지고 서창봉 씨가 들어갔다라는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 최종적 마무리에 공사를 했다면 12억의 공사비라는 것은 인정받기가 어렵죠. 자, 그 아래쪽으로 좀 더 볼까요? 자, 유치권자가 주장하고 있는 금액에 대한 겁니다. 자, 11억 7천, 12억 가까운 금액을 신고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대략 3, 4억, 마무리 공사만 했으니까 3, 4억이다. 자, 사고로 봤을 경우에 이것이 19개 호수니까 2천만 원 정도의 또는 2, 3천만 원 정도 이자를 고려하더라도 그 정도만 부담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처음 조사할 때의 판단이었습니다. 자, 그 외에 대출에 관한 내용도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가면 자, 빌라를 지어본 사람으로서의 여러 가지 빌라의 마감 내용을 보고 이것이 어느 정도 비용이 투입됐다. 자, 얼마나 고급이다, 아니다, 관리가 어떻다, 이런 내용들을 나름대로 상세히 조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 기록을 보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당시 최저가 6,300에 낙찰을 받고, 자, 유치권으로 4천여만 원까지 부담을 할 경우에 총 비용이 한 1억 천 정도가 먹힌다. 자, 그런데 이것을 1억 5천 정도에 처분한다 하더라도 4,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게 그 당시 판단이었습니다. 자, 3천 내지 4천을 유치권자에게 지불하겠다는 거죠. 실제 유치권자가 12억이라는 돈을 여러 가구에 나눴을 때는 한 5천, 6천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실제 그것을 협상이나 소송을 통해서 줄일 수만 있다라면 자, 이것은 승산이 있다라는 게 자, 입찰하기 하루 전까지의 판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5개를 입찰하기로 자, 결정을 했었죠. 자, 그런데 실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5개를 입찰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5월 2일 날 입찰하는 날 5개를 준비를 해서 서울중앙법원으로 입찰할 사람들이 가고 저는 그날이 아마 화요일이었을 겁니다. 새마을금고로 가서 최종적으로 유치권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판단을 할 생각을 했었죠. 자, 5월 1일이 원래 월요일이면 자, 근무가 하는 날인데 이날이 공교롭게도 근로자의 날이었죠. 그래서 언행은 쉬었던 겁니다. 자, 5월 2일 날 아침 10시에 제가 새마을금고로 가서 새마을금고의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들었죠. 자, 유치권자 서 씨는 자, 공사업자라기보다는 동업자라고 본다. 그리고 대출을 하러 왔을 때 동업자 계약서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했다. 자, 그리고 대출받은 이후에 그 이자를 유치권자 서 씨가 모두 지불했었다. 자, 유치권자 서 씨는 처음부터 공사에 대해서 관여한 것이 아니고 최종 마무리 때 공사에 관여했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입장에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걸로 본다는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 올라간 5명에게 긴급하게 얘기를 했죠. 최저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입찰하려던 계획을 바꿔서 여기서 추가로 500 내지 700을 더 올리라고 제가 전화상으로 통지를 했던 거죠. 자, 결국 5개 입찰을 들어가서 2개만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이 이후에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중요하죠. 자, 원래의 자료를 다시 보실까요? 자, 원래의 자료입니다. 자, 결국 6,600, 이 사건은 최저가가 6,600이었었네요. 자, 6,600에서 올려섰죠. 한 500만 원 정도 올려섰고 결국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이 사건에 있어서 7,132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자, 유치권자는 인도 명령에 의해서 모두 해결했습니다. 추가적인 부담은 유치권자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을 부담하고 처분했을 때도 수익이 나온다라고 했던 건데 실제 추가 부담 없이 이 사건을 마무리 지었죠. 자, 그렇다면 대단히 큰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배웠던 수익률 계산을 여기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제가 미리 계산을 해왔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낙찰가가 7,132만 원입니다. 등기 비용이 대략 등기 비용과 명도하는데 다소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1,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완전히 해결해서 매도할 때까지의 이자도 고려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비용이 8,532만 원이 되죠. 자, 여기에서 유치권이 있지만 유치권이 허위인 것을 어느 정도 입증해서 이 사건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대출받은 금액이 대략 4,900입니다. 자, 8,532만 원을 총 투입비인데 그 중에 대출을 받았으니까 실제 순투입비는 순투자금은 3,632만 원이에요. 자, 이 빌라를 과연 얼마에 팔았을까요? 자, 1억 7천 정도를 부동산에 얘기를 했었지만 명도, 유치권자에 대한 명도를 좀 급작스럽게 조금은 변칙적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사실상 급매로 팔았습니다. 실제 판 금액을 대략 1억 4천으로 보시죠. 자, 1억 4천에 처분했다면 수익이 얼마나 왔나요? 대략 6,500 정도가 나오지 않았나요? 자, 3,600을 투입해서 6,500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한 개 호수에 그렇습니다. 자, 낙찰을 2개 받았죠. 자, 그러면 3,600 나누기 6,500 나누기 3,600 하시면 수익률이 나오죠. 자, 대략 150%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일반적인 물건에 있어서 투자를 하셔서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150%의 수익을 내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자, 이와 같이 특수한 권리, 유치권이나 위장임차인 또는 가처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배우실 그런 내용들에 한해서 이렇게 특별한 수익이 나온다는 거죠. 자, 빌라를 투자해서 500만 원, 1000만 원의 수익을 목표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물론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또 그렇게 투자해서 가격이 오른다면 또 목적하는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남들과 다르게 경쟁률이 떨어지고 저가에 낙찰받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유치권이나 아니면 법정지상권 이런 것과 관계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도 열심히 연습하셔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한 것은 모두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제 유치권은 실패하는 확률보다 성공하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면 이와 같은 사례를 앞으로 또 만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와 함께 사례를 보실까요? 서울시 수유동에 유치권과 관련된 빌라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빌라죠. 건물과 대지권이 일괄로 경매의 대상이고요. 자, 여기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가 나오는데 채권자가 여기서 유치권자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유치권자가 유치권자의 권리로서 경매를 신청한 형식적 경매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일반 경매와 좀 다르게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8,800에 감정이 되었고, 자, 최종적으로 5,750에 낙찰이 되었는데, 저 역시 답사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판단을 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서 입찰을 포기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아래쪽의 내용을 좀 볼까요? 자, 이 물건의 주변이 장래 가치가 있는 재개발과 관련된 자, 이런 것도 물론 제가 좋은 호재로 봤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자, 등기부상의 여러 권리들이 과연 말소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에 형식적 경매를 말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원에 따라서 일반적인 경매에 있어서는 건저당이 말소 기준이고
그 이후의 모든 권리가 지워지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형식적 경매는 법원이나 판사에 따라서 물건에 따라서 이러한 권리들을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매할 때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매할 때는 당연히 이 인수가 특별 매각 조건이니까 법원에서 공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이 사건의 기록에서는 자, 이러한 권리들을 인수한다라는 조건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수가 아닌 것으로 경매한다고 봐도 되죠. 자, 그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인수냐 소멸이냐. 그래서 인수라는 기록이 없으니까 소멸로 본다라는 게 일단 제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유치권자가 그 채권을 만족 못할 때 계속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자, 낙찰자에게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 계속 유치권이 남아서 주장할 수 있느냐는 건데, 자, 법원의 여러 가지 전문 서적에는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그것이 낙찰된 이후에 배당을 받든 못 받든 더 이상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전문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과연 이 사건에서 지금 최저가의 금액이 있는데, 자, 여기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유치권자입니다. 임차인으로서의 보증금이 아닙니다. 외형상 대항력이 있지만 이것은 임차인으로서의 1억 7천의 대항력이 아니고 유치권자로서 공사비를 받아야 될 것이 1억 7천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5천여만 원의 최저가에 낙찰이 됐을 때 건저당권자에게도 배당이 다 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혀 배당이 없는 거죠. 자, 배당이 전혀 없는 이런 상태이면 역시 무익녀의 문제가 있는가. 자, 이런 것도 또한 제가 나름대로 고민한 내용인데, 자, 결론은 사실 이러한 사건이 유치권자가 경매하는 사건이 자주 경매가 나오는 사건이 아니죠. 그리고 자, 지금과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복잡한 내용 역시 자주 있는 사건은 아니고, 자, 경매를 많이 경험한 저 역시 판단을 좀 하기 어려운 복잡한 내용. 자, 그런데 수익을 내시려면 저는 좀 소극적이어서 이런 물건에 대해서 입찰을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깊이 있게 공부하신다면 자, 이러한 물건도 사실은 도전을 하시든지, 물론 자신이 없거나 확신이 안 선다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거에 대한 공부까지를 하셔야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려운 물건도 문제없이 입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자, 누군가가 이 물건을 5,75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입찰자는 단독이라는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입찰을 한 걸로 보이네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법원에서 만약에 이 사건을 인수 문제가 있다라면 매각 물건 명세서에 그러한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자, 여기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자,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인수 문제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수는 없다라고 보는 게 제 판단인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물건, 복잡한 물건도 여러분도 실제 입찰까지 들어가지 않으시더라도 많은 공부를 함으로써 앞으로 여러분에게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취하가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신 게 방금 그 유치권과 관련된 사건인데 최종적으로 취하가 되었죠. 자, 들어가신 분은, 낙찰 받으신 분은 단독으로 나름대로 고민하고 소신을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취하가 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취하가 된 것은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자는 아무런 실질적인 이득 없이 경매를 신청한 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취하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볼까요? 자, 보시는 사건 역시 유치권과 관련되는데,
자, 하나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똑같은 아파트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것은 유치권과 관련 없는 또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은 아주 높게 낙찰이 되고, 또 외형상으로 좀 복잡한 사건은 가격이 많이 떨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떤 것은 80% 이상의 낙찰된 사건도 있고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은 유치권하고 관련됐지만 어떤 것은 보시다시피 91%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어떤 사건은 보시면 67%의 낙찰이 되었죠. 자, 과연 누가 제대로 한 건가? 여러분들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을 겁 없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문제없다라고 판단하고 들어갔지만 제값을 다 주고 살 이유는 없죠. 자, 유치권이라면 어쨌든 경쟁자가 떨어지는 거니까 정상적인 물건보다 더 낮은 금액에 입찰해서 특별한 수익을 올리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유치권은 의외의 변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실까요? 자, 종로구 부암동의 미승하이츠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채무자 소유자는 오시고요. 자, 2억 9,500이 1억 9,800. 실제 매매되는 시세는 3억 이상 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주변을 보실까요? 대로변에 있는, 자, 그리고 내용은 제가 현재 실제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만 빌라의 내용은 나쁘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나름대로 잘 지어진 부실이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이제 유치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유치권 금액이 9억 5천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한 거나 그 앞쪽에 강의한 것 중에서 자, 여러 사람에게 많은 정보를 얻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건 역시 감유권자인 우노라는 회사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유치권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조사하고 입찰을 했던 그런 내용이죠. 자, 평소에 제가 바쁘다 보니까 이러한 누군가가 기뜸해 주지 않으면 유치권에 대한 물건을 사실 신경을 못 쓰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유치권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경매나 살아가는 세상사나 이렇게 많은 사람과 관련해서 도와주고 도움받는 그런 게 좋은 거죠. 자, 최종적으로 유치권이 있다 없다라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리는 현재 2008년 5월 달에 현재 유치권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직은 아무런 결론이, 유치권에 대한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입찰할 때는 유치권이 가짜라는 것을 어느 정도 자신하고 들어갔지만, 현재로서는 인도명령만 신청된 상태죠. 자, 보시다시피 자, 인도명령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두 낙찰되었고요. 자, 모두 낙찰되었고 인도명령만 신청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멀지 않은 시점에 인도명령에 대한 결론이 나오리라고 봅니다만, 저는 제가 판단한 대로 문제없이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자, 유치권은 그 유치권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모두 인식하기 때문에 여러 번 유찰됩니다. 그래서 결국 경쟁자가 적기 때문에 빨리 해결만 한다면 특별한 수익이 나오죠. 자, 그리고 유치권 사건도 유치권이 허위인 것을 입증하시면 잔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자금 부담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